21. 벤 웨더스테프.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상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따금 내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살 거란 확신이 든다는 것이다. 가끔 감수성 예민하고 숙연한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저 높디 높은 곳을 올려다볼 때 파리한 하늘이 서서히 변하며 붉은 기운이 돌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동쪽 하늘의 모습에 탄성을 지르게 되고 수천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의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의 낯설고도 변함없는 장엄함에 심장은 가만히 존재를 감춘다. 우리는 그때 한순간일지라도 영원을 확신한다. 가끔은 해가 넘어가는 숲속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런 확신이 찾아든다. 신비롭고 짙은 황금빛 정막이 나뭇가지 틈새로 또 그 아래로 비스듬히 새어들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겐 닿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천천히 거듭 반복하여 말하는 듯 느껴질 때 그렇다. 때로는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이 떠올라 지켜보는 짙푸른 밤하늘의 무한한 고요에 우리는 확신하고 때로는 저 멀리서 흘러드는 음악 소리에 확신을 느끼고 때로는 누군가의 눈빛에서도 우리는 영원을 확신한다. 콜린이 높다란 내 담장에 둘러싸인 비밀의 화원에 들어와 처음으로 봄날을 보고 듣고 느꼈을 때 마음이 꼭 그랬다. 그날 오후 온 세상은 한 소년에게 완벽하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다정한 곳이 되려고 온 힘을 다하는 듯 보였다. 어쩌면 하늘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봄을 불러내서 봄이 가진 능력을 아낌없이 이 한 곳에다 쏟아부어 놓은 것도 같았다. 디코는 몇 번이나 하던 일을 잠깐씩 멈추고 가만히 서서 경이로움이 담긴 눈으로 슬며시 고개를 흔들었다. 멋지네요. 내가 12에서 이제 13이 되는데 13년 동안 오후를 수턱에 봤어도 지금처럼 멋진 오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메리도 맞장구를 치고는 기쁨에 겨워 한숨을 쉬었다. 멋진 오후지. 장담하는데 지금이 여지껏 세상에서 지나간 오후 중에 제일로 멋진 오후일 거야. 콜린이 꿈결을 헤매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여있는 모든 게 날 위해 이렇게 된 거라고? 메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너 요크셔 사투리 좀 쓰네? 그 정도면 최고인데 너 최고라고. 메리와 디코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일을 했고 콜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콜린에게 구경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한창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꼭 다물린 꽃봉오리, 잎사귀에 이제 막 초록빛이 올라오는 장가지, 풀밭에서 주운 딱따구리 깃털, 일찌감치 세상 밖으로 나온 어느 새의 알껍데기 같은 것들이었다. 디코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화원을 돌다가 시시때때로 멈춰서서 땅에서 솟아나거나 나무에서 늘어진 놀라운 것들을 콜린에게 보여주었다. 오후는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일들로 넘쳐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햇살은 점점 더 황금빛이 짙어졌다. 차양 아래로 돌아온 디콘이 그 자리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풀밭에 앉아 막피리를 꺼내드는데 콜린이 아까는 겨를이 없어 알아채지 못한 뭔가를 보았다. 저쪽에 저건 아주 오래된 나무인가 봐. 디콘이 풀밭 건너 나무를 보자 메리도 그 나무를 쳐다보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맞아요. 침묵을 깨는 디콘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아주 조심스러웠다. 메리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콜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뭇가지는 완전 회색이고 어디에도 잎사귀 하나 없어. 완전히 죽은 거지? 디콘이 인정했다. 맞아요. 하지만 사방에 장미가 타고 올라가서 꽃하고 이파리가 성성할 때는 어딜 봐도 죽은 가지가 안 보이겠죠. 그땐 죽은 나무 같지 않을 거예요. 여서 제일로 예뻐 보일걸요? 메리는 여전히 나무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콜린이 말했다. 커다란 가지 하나가 부러졌던 것처럼 보여. 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된 지는 몇 년 되었지요. 그러더니 디콘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며 깜짝 놀라 한 손을 콜린에게 얹었다. 저기 울새요. 울새가 왔어요.
짝한테 줄라고 먹이 구하고 댕기는구만요. 콜린은 하마터면 못 볼 뻔했지만 뭔가를 부리에 물고 휙 지나가는 가슴이 빨간 새를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울새는 초록빛 사이를 쏜살같이 지나 나무들이 줄지어 자란 구석 쪽으로 날아들더니 곧 사라졌다. 콜린은 다시 등을 쿠션에 기대고 살짝 웃었다. 짝한테 차를 갖다 주나 봐. 그럼 지금이 5시 정도 되었겠네. 나도 차 마시고 싶다. 그렇게 상황은 무사히 지나갔다. 마법이 울새를 보내준 거야. 그건 마법이었어. 나중에 메리는 디콘에게 몰래 말했다. 메리와 디콘은 콜린이 10년 전에 가지가 부러진 나무를 보고 뭔가 물어볼까봐 걱정되어 이미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디콘은 선체로 곤란하다는 듯이 머리를 엉클어뜨렸다.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것 마냥 보여야 해요. 불쌍한 도련님한테 그 나뭇가지가 어쩌다 부러졌는지 절대 말 못하죠. 도련님이 그 나무에 대해 뭘 물어봐도 우리는 그냥 명랑한 기분인 것처럼 보이게끔 허야 해요. 그렇게 허야지. 메리도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메리는 나무를 바라보던 순간에 명랑한 것처럼 기분을 꾸미기가 어려웠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궁금하고 또 궁금했던 건 디콘이 들려주었던 또 다른 이야기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디콘은 당황스럽다는 듯이 젓갈색 머리를 계속 문질러댔지만 파란 눈동자엔 다정하게 위로를 받은 듯한 빛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크레이븐 집마님은 아주 아름답고 젊은 분이셨어요. 엄니는 아마도 주임마님이 미셸 스웨이트를 떠나지 못하고 콜린 도련님을 보살피려 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모든 엄니들이 세상을 뜨면 다 그런다고요. 자식한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주임마님이 화원에 있다가 우리를 이어서 일하게 만들고 우리한테 도련님을 데리고 오게 만든 건 아닐까요? 메리는 디콘이 뭔가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마법을 철석같이 믿었다. 마음속으로는 디콘이 주변 모든 것에 마법을 부린다고 거의 확신했다. 물론 당연히 좋은 마법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디콘을 그렇게 좋아하고 들짐승들도 그를 친구로 여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콜린이 곤란한 질문을 던진 순간에 딱 맞춰 울새를 부른 것도 디콘이 지닌 재능으로 한 일이 아니었을까 궁금했다. 디콘이 오후 내내 마법을 발휘하여 콜린도 전혀 다른 아이처럼 보였던 거라고 생각했다. 악을 쓰고 제 베개를 때리고 물어뜯으며 발광하던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다. 화원에 있을 때 콜린은 심지어 상아처럼 하얗던 피부색마저 달라진 듯했다. 처음 화원에 들어갔을 때 콜린의 얼굴이며 목이며 손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던 빛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콜린은 이제 상아나 밀랍이 아니라 진짜 살을 가진 아이처럼 보였다. 오후는 천천히 흐르며 그윽하게 깊어져 갔다. 햇살은 한층 더 짙은 황금빛으로 쏟아졌다. 벌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뜸해졌다. 메리와 디코는 풀밭에 앉아 있었다. 간식 바구니는 집으로 들고 가기 좋게 정리도 마친 참이었다. 콜린이 쿠션에 기대어 눕자 이마를 수북하게 덮고 있던 앞머리가 뒤로 넘어갔는데 낯빛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 오후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여기 올 거야. 메리가 말했다. 그럼 신선한 공기를 아주 많이 마시겠지? 콜린이 대답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마실 거야. 이제 봄을 봤으니까 여름도 볼 거야. 여기서 자라는 건 전부 다 볼래. 나도 여기서 자랄 거고. 디콘이 말했다. 그럴 거구만요. 얼마 안 가서 도련님도 다른 사람들 마냥 여길 돌아댕기고 땅도 파고 허게 우리가 해드릴 거니까요. 콜린이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걷는다고? 땅을 파, 내가? 콜린을 흘낏 바라보는 디콘의 눈길은 세심하고 조심스러웠다. 메리도 디콘도 콜린에게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디콘이 씩씩하게 말했다. 걷고 말고요. 도련님도 다리가 있잖아요.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메리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콜린의 대답이 들렸다. 사실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야. 단지 너무 가늘고 약해서 그래. 너무 후들후들 떨려서 일어서기가 무서워. 메리와 디콘은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디콘이 다시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만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좀만 있으면 무서운 맘도 안 들 거고요. 그럴까? 콜린은 가만히 누워 여러 가지 상념에 빠져드는 듯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새아이는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고요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바쁘고 신나는 오후였다. 콜린은 아주 편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물들도 더는 돌아다니지 않고 아이들 곁에 한데 모여 휴식을 취했다. 검댕이는 낮은 나뭇가지에 앉아 한 다리를 접은 채 졸린 듯 회색 눈꺼풀을 껌뻑껌뻑했다. 메리는 속으로 검댕이가 금방 코라도 골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적에 휩싸여 있을 때여서 콜린이 고개를 반쯤 들고 갑자기 깜짝 놀란 목소리로 소리 죽여 외쳤을 때 아이들은 더 화들짝 놀랐다. 저 사람 누구야? 디콘과 메리가 후다닥 일어났다. 사람이라니. 두 아이가 동시에 작고 빠른 목소리로 외쳤다. 콜린이 담장 높은 쪽을 가리키며 흥분한 듯 속삭였다. 저기 봐, 보라고. 메리와 디콘이 획 돌아 콜린이 가리킨 곳을 쳐다봤다. 그곳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벤 웨더스태프 노인이 담장 위로 화가 난 얼굴을 내밀고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벤 노인은 메리를 향해 주먹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내가 혼자 몸이 아니고 아가씨가 내 딸년이면 매 타작을 했을 건데. 벤 노인은 무서운 얼굴로 사다리를 한 단 더 올라섰다. 분기 충전하여 담장에서 뛰어내려 메리를 혼쭐이라도 낼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메리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벤 노인은 생각이 달라졌는지 사다리 맨 윗단에 서서 메리를 향해 주먹만 흔들어댔다. 벤 노인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 한 번도 아가씨를 좋게 본 적이 없다니까. 처음에 딱 볼 때부터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배짱 말라서 생긴 건 버터 밀크 마냥 뚱해서 어린애가 여시마냥 틈만 나무 꽃이 깨묻질 않나. 반기지도 않는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질 않나 말이오. 나하고 어떻게 그래 친해져가지고. 울새만 아니었다면 젠장을 울새 같으니. 벤 할아버지. 메리가 숨을 고르고 크게 외쳤다. 메리는 벤 노인 아래쪽에 서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위를 향해 소리쳤다. 벤 할아버지, 바로 그 울새가 나한테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벤 노인은 정말로 메리가 있는 담장 아래로 당장 기어 내려오기라도 할 듯이 노발대발하며 메리를 향해 소리쳤다. 저런 못된 것, 지 잘못을 울새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그놈이 건방져도 아무 짓이나 할 놈은 아니구만. 울새가 길을 알려줬다고. 울새가... 뒤통스럽기는. 하지만 메리는 벤 노인이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불쑥 다음 말을 내뱉고 말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들어왔남? 메리도 막무가내로 대꾸했다. 울새가 길을 알려줬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고 그런 거긴 하지만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는데 여기서 알려드릴 순 없죠. 바로 그 순간 벤 노인이 흔들어대던 주먹을 멈추더니 말 그대로 입을 떡 벌리고는 메리의 머리 너머로 자신을 향해 풀밭을 건너오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처음에 노인이 화를 내며 퍼부어대는 소리에 콜린은 너무 놀라서 주문에라도 걸린 듯 그저 일어나 앉아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듣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거만한 손짓으로 디콘을 불러 명령했다. 날 저기로 밀고 가. 날 저 가까이로 밀고 가서 저 할아범 바로 앞에 세워줘. 이 모습을 본 벤 노인이 입을 떡 벌리게 된 것이었다. 화려한 쿠션과 가운으로 장식한 휠체어가 국왕의 마차처럼 벤 노인을 향해 다가왔다. 쿠션을 등에 기대앉은 어린 라자는 까만 속눈썹이 아래 위로 돋아난 큼직한 눈으로 왕처럼 명령하며 가느다란 하얀 손을 거만하게 뻗어 노인을 가리켰다. 휠체어가 벤 웨더스태프 노인의 코앞에 멈춰섰다. 입이 떡 벌어진 게 오히려 당연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자가 물었다. 벤 노인이 어찌다 넋을 놓고 쳐다보는지 노인은 유령이라도 본 듯 빨갛게 충혈된 눈을 자기 앞의 아이에게 고정했다. 그러고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목이 맨 듯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삼키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콜린이 한층 더 거만하게 물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대답해. 벤 노인은 옹이진 손을 들어 두 눈과 이마를 비비더니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련님이 누구냐고요? 암요, 알지요.
엄니하고 똑같은 눈을 하고 절 쳐다보시잖아요. 대체 여기까지 어찌 나오신 건지. 도련님은 가엾게도 불구인데. 콜린은 등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꼿꼿이 몸을 세워 앉더니 머리 끝까지 화를 내며 소리 질렀다. 나는 불구가 아니야. 아니라고. 메리도 불같이 화를 내며 담장 위에다 소리쳤다. 아니에요. 콜린한테는 바늘만한 혹도 없어요. 내가 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단 하나도요. 벤 웨더스테프 노인은 손을 들어 다시 이마를 비벼대고는 봐도 부족하다는 듯 콜린을 바라보았다. 손도 떨리고 입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다. 벤 노인은 무지하고 요령 없는 노인이라 그저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전부였다. 도련님은 등이 구부렁하지 않아요? 노인이 쉰 목소리로 묻자 콜린이 소리쳤다. 아니야. 다리도 구부렁하지 않고요. 벤 노인이 한층 더 쉰 목소리로 떨면서 물었다. 그러나 지나쳤다. 보통 콜린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킬 때 솟구치던 힘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북받쳐 올랐다. 다리가 굽었다고 의심하는 말은 수근거리는 소리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존재하고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벤 웨더스테프 노인의 목소리로 확인하는 순간 라자도 사람인지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자존심이 뭉개지고 분노가 솟구쳐 콜린은 모든 것을 잊은 채 그 한순간만을 생각했고 온 몸에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힘이 가득 차올랐다. 거의 불가사의하다 할 만한 힘이었다. 이리 와! 콜린이 디콘에게 소리치더니 실제로 다리를 싸매고 있던 덮개를 거칠게 잡아당겨 벗어버렸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당장! 디콘은 즉시 콜린 옆으로 갔다. 메리는 놀라서 숨이 턱 막힌 듯 가쁘게 허덕거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었다. 콜린은 할 수 있어. 콜린 할 수 있다고. 메리가 최대한 빠르게 숨죽여 종알거렸다. 두 팔로 몸을 지탱하여 일어서려는 격한 몸부림이 짧게 이어진 끝에 무릎 덮개가 빵바닥으로 획 떨어지며 디콘이 콜린의 팔을 부축했다. 콜린이 마른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마른 발로 풀밭을 밟았다. 콜린은 똑바로 섰다. 똑바로. 화살처럼 곧게 서자 이상할 만큼 키가 커 보였다. 콜린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신비한 눈동자를 번개처럼 번쩍이더니 벤 노인을 획 돌아보았다. 날 봐. 어서 보라고 하라범. 날 보란 말이야. 디콘이 소리쳤다. 도련님은 나만치 꼿꼿하네요. 요크셔 어느 아이들 못지않게 꼿꼿해요. 그때 벤 노인이 보인 행동은 메리의 눈에는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벤 노인은 목을 맨 듯 목을 울컥거리더니 갑자기 풍파에 찌들어 주름진 뺨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늙은 손을 맞부딪혔다. 그리고 불쑥 말했다. 아, 사람들 말이 가지뿌리네요. 꼬챙이 마냥 마르고 유령만치 허옇긴 해도 도련님한텐 홍마디 하나 없구만요. 도련님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거야요. 신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디콘이 콜린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콜린은 흔들림 하나 없었다. 점점 더 꼿꼿하게 서서 벤 노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할아범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여기는 내 화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감히 한마디도 하지 마.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 기다란 산책로로 나오면 메리 아가씨가 할아범을 이리로 데려올 거야. 할아범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우린 할아범까지 끼워줄 마음은 없었지만 이젠 할아범도 같이 비밀을 지켜야 해. 빨리. 벤 노인의 성마르고 주름진 얼굴은 아직도 알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노인은 야윈 몸으로 등을 곧게 편 채 고개를 젖히고 제 발로 선 콜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듯했다. 예, 도련님, 그러면요. 우리 도련님. 노인은 속삭이다시피 대답하고는 정신을 차린 듯 갑자기 정원지기 특유의 몸짓으로 모자를 만지면서 예, 주님 하며 순순히 사다리를 내려가더니 담장 뒤로 사라졌다. 22. 해가 질 때. 벤 노인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콜린이 메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중 나가봐. 메리는 재빨리 풀밭을 가로질러 담쟁이 덩굴 아래 숨은 문까지 달려갔다. 디콘이 날카로운 눈매로 콜린을 살펴보았다. 뺨에 선홍빛 반점이 올라와 있었고 감탄스러워 보였다. 넘어질 것 같진 않았다. 서 있을 수 있어.
콜린은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호기롭게 말했다.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금방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서워 안 하시더만요. 맞아, 무섭지 않았어. 콜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메리가 했던 말이 떠올라 디콘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네가 마법을 부리는 거야? 디콘이 둥근 입을 활짝 벌려 유쾌하게 웃었다. 마법은 도련님이 부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마법이어요. 이 꽃들을 땅속에서 솟아나게 한 마법하고. 디콘은 그렇게 말하며 투박한 장화로 풀밭에 물이 지어핀 크로커스를 툭 건드렸다. 콜린은 크로커스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보다 더 큰 마법은 없겠지. 없을 거고 말고. 벤 웨더스테프 노인이 담장에 난 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콜린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메리가 뭐라고 숨죽여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뭔 소리요? 벤 노인이 다소 짜증스럽게 물었다. 마른 몸으로 꼿꼿이 선 키 큰 남자아이의 모습과 오만한 얼굴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메리는 노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메리는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할 수 있다고. 메리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던 이유는 마법을 부려서 콜린이 지금 모습처럼 계속 서 있도록 하고 싶어서였다. 콜린이 벤 노인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었다. 콜린은 주저앉지 않았다. 문득 야윈 몸이지만 아주 멋져 보인다는 생각에 메리는 기분이 날아올랐다. 콜린은 특유의 우습도록 거만한 태도로 벤 노인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리고 명령했다. 날 봐, 날 자세히 보라고. 내가 곱사등이야? 내 다리가 휘었어? 벤 웨더스테프 노인은 좀처럼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는 평소에 그답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구먼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숨어서 남들이 도련님한테 불구라고 하든 좀 모자란다고 하든 냅두고. 콜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모자란다고? 누가 그래? 멍청한 놈들이 다 그래요. 세상엔 입만 열면 거짓부리를 짓거리는 얼간이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왜 그렇게 틀어박혀 계셨던 건감요? 콜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들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난 안 죽어. 그 단호한 말투에 벤 노인은 콜린을 위아래로 보고 다시 아래 위로 보며 계속 훑어보다 천연덕스럽게 탄성을 질렀다. 도련님이 죽는다고요. 당치도 않아요. 도련님 맘속에 이렇게나 용기가 넘쳐나는데요. 도련님이 그 다리로 그리 급하게 땅을 딛는 걸 보고 도련님이 멀쩡하다는 걸 알아봤구만요. 여 깔개에 잠시 앉으시오. 저한테 명령만 내려주시오. 벤의 태도에는 괴팍하지만 친절하고 눈치 빠르게 모든 걸 이해하는 마음씨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메리는 기다란 산책로를 걸어 내려오면서 최대한 빠르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무엇보다 콜린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게 화원 덕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아무도 콜린에게 혹이나 죽음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라자는 나무 아래 깔아놓은 깔개에 기꺼이 앉아주었다. 벤 할아범은 정원에서 무슨 일을 해? 벤 노인이 말했다. 허라는 일은 뭐든 합죠. 지야 친절을 베풀어 주신 덕에 자리 보존을 하는 거니까요. 마님이 지를 아껴주셔서. 마님? 콜린이 묻자 벤 노인이 대답했다. 도련님 엄니 말이에요. 우리 엄마라고? 콜린이 노인을 말없이 살펴보다가 물었다. 여기가 우리 엄마의 화원이었구나. 그렇지? 벤 노인도 콜린을 살펴보며 대답했다. 암요, 그랬지요. 마님은 여를 제일로 좋아하셨어요. 콜린이 새롭게 결정된 사항을 밝히듯 말했다. 이제 여긴 내 화원이야. 난 이곳이 정말 좋아. 앞으로 매일 올 거고. 하지만 이건 비밀이야. 내 명령이야. 우리가 여기 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게 해선 안 돼. 디콘하고 내 사촌이 열심히 일해서 여길 살려놓았어. 가끔 할아범도 부를 테니 와서 도와줘. 하지만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고 와야 해. 벤 노인이 고개를 돌리며 주름 자글거리는 입으로 살핏 웃었다. 전에도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여기 왔었구만요. 뭐라고? 언제? 콜린이 깜짝 놀라 물었다. 벤 노인은 턱을 문지르며 두리번거렸다. 마지막으로 왔던 게 2년쯤 전이겠네요. 하지만 10년 동안 여기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 문이 잠겼었는데? 콜린이 소리쳤다.
벤 노인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아무도가 아닌가 보죠. 문으로 다 들어오진 않잖아요. 담 넘어 들어왔으니까요. 관절염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꼼짝도 못했지만요. 디콘이 외쳤다. 여 와서 가지치기를 한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 건지 통 이해가 안 갔는데. 벤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마님이 여를 정말로 좋아하셨지요. 정말로요. 참말로 젊고 아름다운 분이셨고요. 한날에는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시대요. 만약에 마님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 이 장미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그런데 마님이 돌아가시고는 아무도 여 근처도 오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지요. 하지만 저는 왔지요. 노인은 심술맞고 고집스러운 말투로 말을 이었다. 담을 넘어서요. 그러다가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해마다 한 번씩은 들어왔었구만요. 마님이 먼저 명령을 하신 것이니까요. 디콘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요 나무들이 이처럼 팔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궁금하더라니까. 콜린이 말했다. 그렇게 해줘서 기뻐. 벤 할아범, 비밀을 지키는 법도 잘 알겠네. 벤 노인이 대답했다. 암요, 알 겁니다, 주인님. 관절염 걸린 늙은이는 문으로 드나드는 게 더 쉬울 거고요. 나무 근처 풀밭에는 메리가 놓아둔 모종삽이 있었다. 콜린은 손을 뻗어 모종삽을 집었다. 얼굴에 야릇한 표정이 떠오르더니 콜린은 땅을 긁기 시작했다. 다들 콜린을 보고 있었고 특히 메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가냘픈 손은 약하긴 했지만 이내 모종삽 끝을 땅속으로 밀어넣어 흙을 파엎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니까? 메리가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디코는 동그란 눈에 간절한 바람과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벤 웨더스테프 노인도 흥미로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콜린은 끈기 있게 해냈다. 몇 차례 한 삽 가득 흙을 파엎은 뒤에 콜린은 요크셔 사투리 실력을 최대한 뽐내며 디콘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열을 돌아다니게 해줄 거라고 나한테 그랬지. 그리고 땅을 파게 해주겠다고도 했고 처음엔 그게 나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짓불인 줄 알았어. 오늘 첫날인데 벌써 걸었자녀? 지금 땅도 팠고. 벤 웨더스테프가 또다시 입을 떡 벌리고 그 말을 듣더니 끝에 가서는 빙그레 웃었다. 아, 그 말을 들으니 도련님이 속도 멀쩡하다는 걸 알겠네요. 도련님도 요크셔 아이는 아이요. 이제 땅도 팠고 거다가 뭘 심어보면 어떻겠어요. 제가 장미 묘목은 하나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가서 가져와 빨리 빨리. 콜린이 신이 나서 땅을 팠다. 일은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벤 웨더스테프 노인은 관절염도 있고 화분을 가지러 떠났다. 디코는 자기 삽을 들고 손이 희고 가는 새로운 정원 일꾼에겐 아주 힘든 크기로 깊고 넓게 구덩이를 팠다. 메리는 살짝 빠져나가 물뿌리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디콘이 구덩이를 더 깊게 파면 콜린은 부드러운 흙을 계속 파엎고 또 파엎었다. 콜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약간이긴 하지만 평소 하지 않던 새로운 운동을 한 탓에 얼굴은 붉게 상귀되고 발그레하게 빛이 났다. 해가 다 지기 전에 끝내고 싶어. 메리는 해가 일부러 몇 분 동안 지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벤 웨더스테프 노인이 온실에서 키운 장미 묘목을 들고 왔다. 절뚝거리면서도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풀밭을 건너왔다. 노인도 들뜨기 시작한 참이었다. 벤 노인은 구덩이 옆에 무릎을 꿇고 화분에서 모종을 꺼냈다. 벤 노인이 묘목을 콜린에게 건넸다. 여기요 도련님, 직접 심으시오. 임금님도 새로운 곳에 가면 똑같이 한다면서요. 콜린은 마르고 하얀 두 손이 덜덜 떨리고 붉게 상기된 얼굴이 점점 더 달아오르는 채로 구덩이에 장미 모종을 넣고 꽉 붙잡고 있었다. 그 사이에 벤 노인이 흙을 덮고 땅을 다졌다. 구덩이에 흙을 채우고 꽉꽉 밟아 단단히 다졌다. 메리는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었다. 검댕이도 날아들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려고 앞으로 다가왔다. 호두와 딱지는 벚나무 위에서 제잘거리며 참견했다. 마침내 콜린이 말했다. 다 심었다. 해가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해. 나 좀 일으켜줘. 디콘. 일어나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저것도 마법이 만든 거거든. 디콘은 콜린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마법이었는지 혹은 다른 무엇이었든지 간에
콜린은 강한 힘을 얻었고 해가 다 넘어가 아이들이 낯설고 아름다운 오후가 끝날 쯤에 콜린은 정말로 두 발을 딛고 서서 웃고 있었다. 23. 마법. 크레이븐 박사가 저택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보내 정원 산책로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던 참이었다. 사람들이 콜린을 방으로 데리고 돌아왔을 때 가여운 박사는 콜린을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그렇게 오래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돼. 절대로 무리해선 안 된다고. 콜린이 말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밖에 나가니 몸이 건강해졌어요. 내일은 아침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갈 거예요. 크레이븐 박사가 대답했다. 허락해도 될지 모르겠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구나. 콜린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나를 못 가게 막는 거야말로 좋은 생각이 아닐 거예요. 나는 갈 거예요. 메리는 콜린에게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제 힘만 믿고 얼마나 버릇없는 태도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지 스스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콜린은 평생을 무인도나 다름없는 곳에서 살았고 그 섬의 왕으로 군림했기에 예절을 배웠다기보다 내키는 대로 행동했고 달리 자신을 비추어 볼 상대도 없었다. 메리도 사실 콜린과 무척이나 비슷했는데 미셀 스웨이트에 온 뒤로 자기 태도 역시 평범하거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차차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메리는 자연스레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이 생겨 콜린과 이야기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레이븐 박사가 가고 난 뒤 메리는 자리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몇 분 동안 콜린을 쳐다봤다. 메리는 무슨 일로 그러냐고 콜린이 물어오길 바랬고 물론 바람은 이루어졌다. 왜 날 그렇게 쳐다봐? 콜린이 물었다. 크레이븐 박사님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나도 그래. 내가 안 죽으면 그 사람은 미셀 스웨트를 상속받지 못할 거야. 콜린은 조용히 말했지만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것도 안 되긴 했지. 물론. 하지만 방금 안 됐다고 한 건 늘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지난 10년 동안이나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야.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거든. 내가 버릇이 없어? 콜린이 차분하게 물었다. 네가 저 박사님 아들이고 박사님이 아이를 때리는 어른이었다면 넌 매를 맞았을 거야. 하지만 감히 그렇게 못하지. 메리가 치우침 없이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래, 못하지. 네가 싫어하는 일은 그게 뭐든 아무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 넌 죽을 거고 뭐 그랬잖아. 넌 아주 불쌍한 아이였으니까. 콜린이 고집스럽게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난 불쌍한 아이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오늘 오후에도 내 발로 일어섰잖아. 항상 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별난 아이가 됐지. 메리가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꺼내 보였다. 콜린이 고개를 돌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내가 별나? 메리가 대답했다. 그래, 아주. 그렇다고 골랠 건 없어. 나도 너처럼 별나거든. 벤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지만 난 예전만큼은 아니야.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하원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나아지고 있어. 메리는 공평하게 덧붙여 말했다. 나도 별나게 구는 거 싫어. 그렇게 안 할래. 콜린은 결심을 새기느라 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콜린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아이였다. 콜린은 잠시 누워서 생각에 잠겼다. 메리는 콜린의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면서 점차 얼굴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콜린이 말했다. 별나게 굴지 않을 것 같아. 매일 화원에 간다면 말이야. 그곳에 마법이 있어. 거긴 좋은 마법이 있잖아? 메리, 그건 틀림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진짜 마법이 아니라 해도 우린 진짜라고 상상하면 돼. 그곳에 뭔가가 있긴 있으니까. 그게 마법이야. 하지만 나쁜 마법은 아니야. 눈처럼 하얀 마법이지. 아이들은 언제나 그것을 마법이라고 불렀고 정말로 그렇게만 보이는 몇 달이 흘러갔다. 그 몇 달은 경이롭고 찬란하고 놀라운 시간들이었다. 아, 화원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화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테고 화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묘사하는데 책 한 권이 오롯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처음에는 파릇파릇한 것들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흙 위로, 풀잎 사이로, 화단 가득,
담장에 갈라진 틈에서도 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파릇파릇한 곁들에서 봉오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봉오리가 오므린 꽃잎을 펼치며 그 안의 색깔을 갖가지 파란색과 갖가지 자주색과 온갖 채도와 농도의 진홍색을 드러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꽃들은 구멍 속과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빼곡하게 피어났다. 벤 노인은 그것을 보고 직접 담장 벽돌 사이에서 모르타르를 긁어내고 흙을 메워 예쁜 덩굴들이 그 위로 매달려 자라날 수 있도록 했다. 붓꽃과 흰 백합이 풀밭에서 자발로 자라났고 푸른 쉼터에도 뾰족하게 솟은 참제비 꽃가리며 매 발톱꽃과 초롱꽃 등 하얗고 파란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었다. 벤 노인이 말했다. 마님은 저것들을 제일로 좋아하셨지요. 저것들이 항시 파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렇다고 마님이 저것들처럼 땅만 내려다본 건 아니셨어요. 저런 걸 좋아나 하셨지만 마님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 늘 기뻐 보인다고 하셨지요. 디콘과 메리가 심은 씨앗들은 요정이 돌봐주기라도 하듯 잘 자라났다. 온갖 빛깔의 곱고 보드라운 양귀비는 산들바람에 몸을 맡기고 수십 송이씩 춤을 추면서 화원 안에서 수년째 살았던 꽃들에게 유쾌하게 반항하는 것 같았다. 이런 터줏대감 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장미들이 있었다. 풀밭에서 솟아올라 해식의 둘레로 얽히고 나무 줄기를 휘감고 올라가 가지에서 늘어지기도 했다. 담장을 타고 오르며 그 위로 뻗어나간 장미덩굴은 기다란 화환이 되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장미는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생생하게 살아났다. 이파리는 곱고 싱싱했으며 봉오리 진 꽃망울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점점 부풀어 오르며 마법을 부렸다. 그러다가 망울이 탁 터지고 꽃잎을 펼치면서 향기로 가득 찬 꽃잔이 되면 찰랑거리며 잔에서 흘러 넘친 향이 화원을 한가득 채웠다. 여기까지는 마법의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정말로 자기 발로 일어섰다는 사실 때문에 콜린은 수많은 생각에 빠져들었고 메리가 그날 마법의 주문처럼 외웠던 말들을 이야기해주자 콜린은 신이 나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이야기했다. 하루는 콜린이 으스대며 말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마법이 있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마법이 어떤 건지, 마법을 어떻게 일으키는 건지 알지 못해. 어쩌면 시작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몰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계속 말하는 거야. 내가 실험을 해봐야겠어.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비밀의 화원으로 가자마자 콜린은 곧바로 벤 웨더스테프 노인을 불렀다. 벤 노인이 허둥지둥 와보니 라자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아주 당당해 보이는 데다 무척 아름다운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안녕, 벤 할아범. 할아범하고 디콘하고 메리가 나란히 서서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압류지님. 벤 노인이 대답하며 이 말을 툭 건드렸다. 라자가 설명했다. 나는 과학 실험을 해볼 거야.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위대한 과학 발견들을 할 건데 지금 이 실험이 그 시작이 되는 거야. 압류지님. 벤 노인이 신속하게 대답했지만 위대한 과학 발견이란 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메리도 처음 듣는 말이긴 마찬가지였지만 여기까지만 듣고도 벌써 콜린이 별나기는 해도 뛰어난 책들을 아주 많이 읽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콜린이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그 이상한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 고작 10살이고 이제 11살이 되는 아이를 자신도 모르게 믿는 것만 같았다. 이 순간에 콜린에게 특히 더 믿음이 갔던 이유는 콜린이 갑작스레 어른처럼 실제로 연설 비슷한 걸 한다는 것에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내가 할 위대한 과학 발견은 마법에 관한 거야. 마법은 위대한 것인데 옛날 책에 나오는 몇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메리는 조금 알지. 메리는 인도에서 태어났잖아. 인도에는 파키르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디콘도 마법을 조금 아는데 정작 자신은 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디콘은 마법을 써서 동물을 부리고 사람한테도 마법을 부려.
디콘이 나를 만나러 올 때 허락했던 건 그 애가 동물을 부리는 마법사라서야. 그건 아이들한테도 마법을 걸 수 있단 뜻이거든. 아이도 동물이잖아. 난 이 세상 모든 것에 마법이 있다고 믿어. 다만 우리한테 감각이 부족해서 그 마법을 발견하고 이롭게 쓰지를 못하는 거지. 전기나 말이나 증기처럼 말이야. 이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벤 웨더스태프 노인은 몹시 설레서 그야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압류진님. 그렇게 말한 벤 노인은 몸을 더 꼿꼿이 펴고 서기 시작했다. 달변가는 연설을 계속했다. 메리가 처음 이 화원을 찾아냈을 때 이곳은 꼭 죽어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어떤 힘이 온갖 것을 흙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어제는 그 자리에 없던 것이 다음날 생긴 거야. 그런 걸 보는 게 처음이라 정말 궁금해졌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늘 호기심이 많고 난 과학을 할 거니까 난 혼자서 계속 생각했어. 저게 뭐지? 저게 뭘까? 그건 특별한 힘이지. 절대 시시한 것일 리 없잖아. 이름은 모르겠어. 그래서 난 마법이라 부를 거야. 나는 해가 뜨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메리하고 디콘이 보고 해준 말들을 생각해보면 난 그것도 마법이라고 확신해. 어떤 힘이 해를 밀어 올리고 끌어당기는 거지. 화원에 나온 뒤로는 가끔 나무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럴 때면 이상한 행복감 같은 게 느껴졌어. 마치 어떤 힘이 내 가슴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숨을 더 빨리 쉬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마법은 언제나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 모든 게 다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파리와 나무도, 꽃이랑 새도, 오소리랑 여우랑 다람쥐랑 그리고 사람도 모두. 그러니까 마법은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이 화원에도 그리고 세상 어디에나. 이 화원 안에 있는 마법 덕분에 난 일어서게 됐고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거란 사실도 알게 됐어. 내가 하려는 과학 실험은 그 마법을 조금 얻어서 내 안에 넣어보는 거야. 내 안에서 나를 밀고 당기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도록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부르면 아마 나타날지도 몰라. 어쩌면 그게 마법을 얻는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일 수 있어. 내가 처음 일어서려고 했을 때 메리가 계속 혼잣말을 했다는 거야. 최대한 빠르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난 해냈어. 물론 동시에 나도 노력을 해야 했지만 메리의 마법이 날 도운 거야. 디콘의 마법도 그렇고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리고 낮에는 기억나는 대로 자주 이렇게 말할 거야. 마법이 내 안에 있다. 마법으로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디콘만큼 튼튼해질 거야. 디콘만큼 튼튼해질 거야. 너희들도 모두 그렇게 해야 해. 그게 내 실험이야. 도와줄 거야, 하라범? 암요, 그러면요, 지인님. 벤 웨더스태프 노인이 말했다. 암요. 너희들이랑 하라범이 매일 빼먹지 않고 병사들이 훈련받듯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실험이 성공했는지도 어떤지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다 보면 마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면서 힘을 쓸 거야.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장교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무슨 말을 수천 번씩 되풀이해서 말하는 파키르가 있댔어. 벤노인도 무덤덤하게 말했다. 나도 잼 패틀러스 마누라가 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하는 걸 들었구만. 잼한테 술주정뱅이라고 하거든. 그래, 항시 뭔 일이 나는 거였어. 잼이 지 마누라를 흠씬 두들겨 패고 술집으로 가서 아주 곤죽이 되도록 퍼마셨다니까요. 콜린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기운을 냈다. 그래, 그 일에서도 뭔가 일어났잖아. 그 여자는 마법을 잘 못 써서 남편이 때리도록 만든 거야. 마법을 제대로 써서 좋은 말을 했다면 어쩌면 남편이 그렇게 술을 퍼마실 게 아니라 어쩌면 아내한테 새모자를 사주었을지도 모르지. 벤노인이 벙글벙글 웃었다. 주름이 자글거리는 작고 예리한 눈에 감탄의 빛이 스쳤다. 도련님은 다리만 꼿꼿한 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하네요. 단번에 베스 페드러츠를 만나면 어떤 마법을 써야 하는지 훈수를 조금 더 줘야겠구먼요. 그 과학 실험인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되면 베스가 간만에 좋아하겠어요. 잼도 그렇고요. 디코는 선체로 귀를 기울여 강연을 들었다. 둥근 눈엔 반짝거리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양 어깨엔 호두와 딱지가 올라앉아 있었다. 실험이 잘 될 것 같아? 콜린은 디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콜린은 디콘이 자기를 쳐다볼 때나 행복하게 활짝 웃으며 자기 동물을 쳐다볼 때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그런 디콘이 지금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평소보다 환해 보였다. 암요, 그럴 거예요. 햇님이 비추면 씨앗이 자라듯이 그럴 거구만요. 분명히 잘 될 거구만요.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콜린은 기뻤고 메리도 그랬다. 사파에서 본 파키르와 열성 신도들을 떠올리며 열이가 불붙은 콜린은 차양을 들이운 나무 아래 전부 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자고 제안했다. 콜린이 말했다. 사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앉을 거야. 조금 피곤해서 앉고 싶기도 하고. 디콘이 말했다. 아, 시작부터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마법을 망칠 수도 있어요. 콜린이 고개를 들어 디콘의 순수하고 동그란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이 맞아. 난 오로지 마법만 생각해야 돼. 모두들 둥글게 둘러앉자 그 모습이 더없이 장엄하고 신비로웠다. 벤노이는 어쩐지 기도회에 끌려온 기분이었다. 보통 벤노이는 기도회는 별로라 하며 여간에선 참석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 자리는 라자가 만든 모임이라 화가 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 불러준 게 오히려 기뻤다. 메리 아가씨는 엄숙하고도 황홀한 기분이었다. 디코는 토끼를 한 팔에 안은 채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마법사의 신호를 보낸 듯했다. 디콘이 다른 사람들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자 까마귀며 여우며 다람쥐와 새끼 양까지 이끌리듯 느릿느릿 다가와 다같이 둥근 원을 이루면서 마치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기라도 하듯 남는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다. 콜린이 근엄하게 말했다. 동물들도 왔어. 동물들도 우릴 도와주고 싶은 거야. 콜린이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고 메리는 생각했다. 콜린은 사제가 된 느낌이라도 드는지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묘한 두 눈에 멋진 표정을 담고 있었다. 나무 차양 틈새로 빛이 새어들어 콜린을 비추었다. 이제 시작하자. 몸을 앞뒤로 흔들까? 메리, 수도승들처럼? 벤 웨더스태프가 말했다. 전 앞뒤로 다 흔들기 힘들어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콜린이 제사장 같은 말투로 대답했다. 마법이 그 병을 낫게 하리라. 그래도 낫기 전까지는 흔들지 마라. 우선은 찬송만 하자. 벤 노인이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 찬송을 못하는데요. 딱 한 번 해봤다가 교회 성가대에서 쫓겨났구만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들 너무도 진지했다. 콜린도 얼굴에 짜증난 기색 한 점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마법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찬송을 할게. 그렇게 찬송을 하기 시작한 콜린은 이상한 소년 정령처럼 보였다. 태양이 빛나네, 태양이 빛나네. 그것은 마법. 꽃이 자라네. 뿌리가 뻗어가네. 그것은 마법. 살아있다는 건 마법. 튼튼하다는 건 마법. 마법은 내 안에 있네. 마법은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우리 모두 안에 있네. 벤 하라범의 등에도 있네. 마법이여 와서 도우라. 콜린은 굉장히 많이 반복했다. 수천 번까진 아니어도 꽤 여러 번이었다. 메리는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이 상황이 괴상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웠고 콜린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길 바랬다. 벤 노인은 누군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며 꿈결같이 기분 좋은 상태로 빠져들었다. 꽃 속에서 벌들이 윙윙대는 소리가 찬송을 읊는 목소리에 어우러져 나른한 졸음 속으로 사라졌다. 마침내 콜린이 찬송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화원을 한 바퀴 돌 거야. 벤 웨더스태프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뚝 떨어진 머리를 획 치켜들었다. 자고 있었군. 콜린이 말했다. 노인이 웅얼거렸다. 그게 아니고요. 설교는 참말로 훌륭한데 헌금 걷기 전에 나가야 하는데. 벤 노인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다. 여긴 교회가 아니야. 콜린이 말하자 벤 노인이 허리를 쭉 펴면서 대답했다. 알아요. 여가 교회라고 누가 그래요. 저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었다니까요. 도련님이 제 등에 마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사는 그걸 관절염이라고 하던데. 라자가 손을 저었다. 그거 잘못된 마법이야. 하라범도 나아질 거야. 하라범은 이제 일하러 가봐. 그렇지만 내일 또 와야 해. 저도 도련님이 화원 한 바퀴 도는 거 보고 싶은데요. 벤 노인이 투덜거렸다. 퉁명스럽진 않은 그저 툴툴거리는 말이었다. 사실 벤 노인은 고집센 노인에다 마법을 완전히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일 쫓겨나면 사다리를 놓고 담 너머로 훔쳐보다가 콜린이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자기가 언제든 절뚝거리며 뛰어가서 부축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라자는 벤 노인을 굳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행진이 시작됐다. 진짜 행렬처럼 보였다. 콜린이 맨 앞에 서고 한쪽 옆에 디콘이, 다른 쪽 옆에는 메리가 섰다. 벤 노인은 뒤따라 걸었고 동물들이 그 뒤를 따라왔다. 새끼 양과 여우는 디콘 가까이에 붙어 걸었고 흰 토끼는 깡충깡충 뛰다가 멈춰서 뭔가를 오물거렸다. 검댕이는 행진의 책임을 맡은 사람처럼 근엄하게 행렬을 따라왔다. 행렬은 더디긴 해도 위험있게 움직였다. 몇 미터마다 멈춰서 쉬어야 했다. 콜린은 디콘의 팔을 기댔고 벤노이는 예리한 눈초리로 은밀하게 사방을 살폈다. 가끔씩 콜린은 의지하던 손을 놓고 몇 걸음이고 혼자서 걷기도 했다. 줄곧 고개를 꼿꼿이 치켜든 콜린은 무척이나 당당해 보였다. 마법이 내 안에 있어. 마법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어. 난 알 수 있어. 느껴진다고. 콜린이 계속 말했다. 무언가가 콜린을 지탱하고 떠받쳐주는 것만은 아주 확실했다. 콜린은 상록수 쉼터에 앉기도 하고 한두 번 풀밭에 앉거나 몇 차례씩 걷던 길에 멈춰서서 디콘에게 기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화원 한 바퀴를 끝까지 다 돌았다. 나무 차양 아래로 돌아온 콜린은 두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콜린은 큰 승리를 거둔 듯한 표정으로 외쳤다. 내가 해냈어. 마법이 성공했다고. 이게 내 첫 번째 과학 실험이야. 메리가 불쑥 말했다. 크리브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까? 콜린이 대답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줄 거거든. 이건 이제부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비밀이야. 아무도 이 일을 눈치채선 안 돼. 내가 더 튼튼해져서 다른 아이들처럼 걷고 뛸 수 있을 때까진 말이야. 나는 매일 이곳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휠체어를 타고 돌아갈 거야. 누가 수군거리지도 못하게 할 거고 이것저것 묻지 못하게 할 거야. 실험이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빠 귀에 들어가게 할 수 없어. 그러다가 언젠가 아빠가 미셀 스웨이트에 돌아오시면 난 아빠가 계신 서재로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저 왔어요. 저도 다른 남자애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건강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거예요. 과학 실험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메리가 외쳤다. 고모부는 꿈을 꾸는 줄 아실 거야. 보고도 눈을 믿지 못하실걸? 콜린은 의기양양하여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다. 콜린 스스로도 자신이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본인은 미처 몰랐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이미 반 이상은 이긴 싸움이었다. 또 무엇보다 콜린에게 의욕을 북돋아준 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집 아이들처럼 튼튼하고 꼿꼿하게 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상상이었다. 병들어 아팠던 지난날에 가장 우울하고 비참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조차 보기 꺼리는 곱사등이로 병약하게 살아야 할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해보고 싶은 일이 몇 개 있어. 마법에 성공한 다음 과학 발견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야. 그중 하나는 운동선수가 되는 거야. 벤 웨더스태프가 말했다. 그럼 한 일주일 있다가 도련님을 권투 시합에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도련님이 시합도 이기고 영국 프로 권투 챔피언도 될 거구만요. 콜린이 엄한 눈길로 벤 노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라범, 그건 무례한 말이야. 하라범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해선 안 돼. 아무리 놀라운 마법이 일어나도 난 프로 권투 선수가 되진 않아. 나는 과학 발견자가 될 거니까.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진님. 농으로 할 말이 따로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구만요. 벤 노인이 손을 이마에 붙여 깍듯하게 인사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남모르게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타박을 당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타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도련님이 힘과 기운을 찾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